저당권 제도 볼까요? 그럼 책으로 415페이지입니다. 415 저당권. 담보물권에 원래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저당권 제도 읽어보겠어요. 415페이지 가서 저당권 356조 저당권의 내용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있다 없다는 게 유치권 할 때 중요했었고 지금 이제 다른 제도예요. 다른 제도 저당권이니까 유치권 끝났고 중요한 제도는 뭐냐면 제3자 거기다가 물상보증인이라고 씁시다. 제3자에다가 물상보증인. 자 그렇게 써놓고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이고 을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돈 빌린 것도 계약이죠. 을에게 1,000만 원 내 돈을 빌렸다고 칠까요? 돈 빌리는 건 무슨 계약이라고 말하죠? 돈 빌리는 계약 이름. 그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을의 이름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은 채권자가 아니고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채권자고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말하면 을은 돈을 대준 사람이니까 대주.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차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 을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물건 빌려준 사람 뭐죠? 임대인 이듯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채권자,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 하여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같다 다르답니다. 자, 을은 이제 갑에게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이때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갑이 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질권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건물은 당연히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니까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건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갑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리가 나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네가 내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갑하고 계약을 맺은 거니까 저당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계약이니까 행위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는 경우죠? 186조. 186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하고 상관있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나는 도와주는 거고. 그럼 186조 조문 그게 전에 외웠던 거 까먹잖아요. 자꾸 쉬는 시간에 전에 외웠던 거 까먹으면 또 반복해서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 눈으로 훑어보는 건 아무 도움 되지 않아. 진짜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는 것들은 경치를 그냥 살펴보는 거 똑같은 거니까 머리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박또박 큰 소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럼 186조가 조문이 어떻게 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느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무엇을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무엇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만 을이 저당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이름 뭐죠? 저당권 취득한 을의 이름은 저당권자. 갑의 이름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실제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요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경락대금에서 당연히 우선 매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좀 조심하실 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 그러면 요 돈 빌려주고 갑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그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경매 청구를 할 때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곧바로. 이런 건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게 법원의 확정 판결인데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확정 판결 같은 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경매라고 그러죠? 집행 권한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경매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고 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도 그러죠? 써드릴게요. 이거요. 담보권 실행 경매 쓰긴 제가 다 썼어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임의 경매. 근데 그 시험에 민법 시험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라는 말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걔를 외워도 시험 문제 맞추기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경매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주된 표현을 먼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1억 원의 경락이 됐다면 을은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쉬운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쉬운 거예요? 있는 게 변제받기 쉬운 거죠. 이것도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저당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라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수동태 문장으로 말하면 요 1,000만 원의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요 1,000만 원의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채권이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서는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 이것도 이제 씁시다. 거기 제3절 415페이지 제3절 옆에 저당권에다 땡땡 하시고 땡땡 자 하고 거기다가 저당권 역시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그다음 아까 유치권도 무슨 권리였죠? 종된 권리. 그런데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걔는 법정 담보 물건.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하죠. 따라서 요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라고 씁시다. 종된 권리 슬래시 하시고 옆으로 빗금치고 약정 담보 물건 그렇게 씁니다. 즉 저당권은 무슨 권리이면서 종된 권리이면서 약정 담보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으로 와세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즉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죠? 돈을 빌린 사람은 갑,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병. 그러면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하고 을. 그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병과 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가 빌린 거예요? 갑이 빌린 겁니다.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비대차 계약은 갑하고 을이 체결하는 거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병과 을이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갑이 얼마를 갚지 못하면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을리가 나의 토지를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을이 뭘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은 완전 달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야, 이건 물상 보증인은 말하자면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는 뜻이에요.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게 물상 보증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요 갑이 1,000만 원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요 을은 물상 보증인에게 네가 1,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 보증 써봤어요, 여러분? 보증? 그럼 보증인의 경우에 갑이 은행으로부터 이제 1,000만 원 대출을 받고 병이라는 사람에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갑이 1,000만 원을 안 갚은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보증인 네가 1,000만 원을 갚아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쉬운 것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느라 보증인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인하고 물상 보증인하고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인은 얘는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다시 그냥 보증인은 뭐도 있고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상 보증인은 얘는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은 얘는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채무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뭐는 있죠? 책임 있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하면 얘는 항상 여기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물상 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여하튼 쓰라고 얘기하는 것만 쓰고 넘겨보세요. 자, 416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거기 물상 보증인의 특징해서 제가 보조단 여백에 써놓은 거 있죠. 일단 물상 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뭐 있는 자에게만?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 저당권자 을은 물상 보증인은 채무가 없으니까 물상 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물상 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청구할 수 없으면 저당권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죠. 왜 불리하지 않죠? 아까 다시 여기 보시면 요 물상 보증인은 뭐는 없지만 채무는 없지만 뭘 진다 그랬죠?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 가지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병한테 뭐 돈을 갚아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게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네가 나의 토지를 경매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를 한 거니까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병 소유 토지에 대해서 곧바로 뭘 청구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1억 원의 경락이 됐다 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물상 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어도 저당권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잘 따라오세요. 물상 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이 병 소유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대금사 우선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죠. 병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경락이 됐으니까 자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1,000만 원에 대해서 병이 뭘 진 거죠? 책임을 진 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물상 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의 뜻이에요. 저당권의 뜻. 그러면 저당권이 뭐예요? 그럼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다시 누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을 다 말씀한 거라 정확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누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뭐가 없는 경우?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저당권의 성립 보도록 합시다. 저당권의 성립. 418페이지인데요. 418페이지 네모 2번 저당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일단 거기 저당권의 성립에다가 별표로 하시고요.
먼저 그 양가로 1번에 약정 저당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원칙이라고 씁시다. 원칙.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저당권은 무슨 저당권이 원칙이다. 약정 저당권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두 개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는데 뭐가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밑에 저당권 설정 계약의 성질 볼까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성질 동그라미 1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여러분 채권행위 물권행위 한 거 생각나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교환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걔는 채권행위예요 물권행위예요? 채권행위죠. 그때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고 따라서 요 채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를 할 때는 굳이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과 같은 건 얘는 채권 행위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근데 물권행위 뜻은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이렇게 배웠네요. 그러면 이때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왜 안 생기죠? 이미 가치를 다 이전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물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다. 왜냐면 이 처분행위를 하려면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 가치를 넘겨줄 수 있고 교환 가치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얘는 당연히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분 권한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주된 행위예요, 종된 행위예요? 종된 행위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주된 행위는 뭘까요? 피담 채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저당권의 주된 권리는 피담보 채권인 거고 그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의 주된 행위 계약을 말해야 되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게 주된 행위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얘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요식행위 외운 적 있죠? 요식행위 생각나요? 요식행위 요시가 다음에 뭐예요? 네가 자, 그리고 손으로 꼽으면서 해보세요. 혼인, 이혼, 인지, 입양이죠. 그 다음 또 법인 설립 행위, 그 다음에 어음 수표 행위, 그 다음에 유언. 등신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또? 등기, 신청. 이렇게 5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 5가지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불요식이죠. 이 5가지 안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저당권 설정 계약은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거로 2번에 올까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는 암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그건 암기. 자, 먼저 1번부터 읽어봅시다. 저당권 설정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아까 여기 보시면 요 채무자도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제3자도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 요 제3자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물상보증인.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제3자 물상보증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먼저 좀 듣고 보세요. 오른쪽. 보통 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아까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있죠.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그러니까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법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죠? 요게 함께죠. 부대하여 할 때. 부, 함께. 이게 따라다니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즉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는데 뭐가 있다?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채권하고 저당권은 붙어 다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당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의리가비가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능력은 원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당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을이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하고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건 원칙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마구잡이로 막 허용을 해주게 되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고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이 되는 거니까 채권하고 저당권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에 반한다? 부정성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게 원칙이라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경우가 2번입니다.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자, 동그라미 2번인데 저당권자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저당권자. 일단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합의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단어 뭐죠? 귀속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귀속.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시면 내용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합의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플러스 요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 채권 양도 같은 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넘어갈 만한 귀속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요 저당권자도 둘 다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되고 채권자도 되고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X. 다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맞춰야 되죠.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X.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예쁜 수강생을 좋아해요? 안 예쁜 수강생을 좋아해요? 선생님들은 예쁜 수강생을 좋아해요? 안 예쁜 수강생을 좋아해요? 대답 잘하는 수강생을 좋아해요. 대답을 잘하는 수강생. 그 다음에 그 대답도 정답을 말하는 수강생을 좋아할까요? 오답을 말하는 수강생을 좋아할까요? 크게 말하는 수강생을 좋아해요. 크게 말하는. 그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이 다 좋아하는 수강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해야 될 일 자체가 좀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좀 걱정이 돼. 이 학원은 솔직히 걱정이야. 내가 맡은 반이 8반인데 그 4개 학원이 있고 오전 양 8반 맡고 있잖아. 8반 중에 여기가 제일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말은 학교도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시끄러운 학원은 진짜 차이가 커요. 시끄러운 학원은 이 조용한 학원하고 시끄러운 학원은 차이가 학경이랑 3배 이상 차이 나요. 조용하면 한 20%대고요. 20%대고 시끄러우면 60% 넘거든요. 여러분 조용해. 솔직히 조용해. 학교도 조용할 것 같아. 우리가 만나서 조용히 사라지면 슬프잖아요. 공부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그 분위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남들도 자극을 받아요. 조용하잖아요. 다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진짜로 결과가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면 여러분 표정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다 그런 느낌 들어. 그건 남일 같은 느낌이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보면 오기는 또 되게 일찍 오더라고. 여러분은 되게 일찍 와. 그리고 되게 일찍 와서 그리고 끝나면 또 되게 표정이 완전 좋아져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럼 표정이 엄청 좋아지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엔 좀 의사능력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갈수록 이제 의사능력이 점점 없어지죠.
나는 느낀다니까. 근데 8반 중에 여기가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의욕을 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공부할 때도 이게 자꾸 집에서 공부할 때도 자꾸 소리 내서 하세요. 그 버릇이 돼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거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걔는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유치권의 뜻이 뭐죠? 벌써 떠듬떠듬 몇 번 했으면 어지간한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유치권의 뜻이 뭐죠? 그 지금처럼 계속 말하라고.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고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의 뜻이 뭐예요? 머리 쓰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채무자, 다시 크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자, 되돌아오시면 그러면 원래 저당권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X? X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O의 X예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OX? X죠. 아까 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된다. 제3자도 된다 그랬죠. 다만 제3자가 저당권자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둘 다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당권자도 둘 다 된다. 이거예요. 다시 저당권자도 둘 다 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도 되는 거고, 그다음 저당권자도 둘 다 된다는 거죠. 누구도 되고 채권자도 되고 제3자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제3자가 저당권자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 자, 그다음 객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저당권의 객체. 먼저 양거로 2번에 와서요. 토지 건물 미출할까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저당권 되죠. 그다음에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되고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외워야 될 게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용익물권은 원래 3개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요 지역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요 사용수익과 관계된 채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과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거로 3번에 가세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렇게 미줄합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얘네들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준은 걔는 학개론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학개론 시간에. 그러니까 민법에는 준이 없어요. 준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동산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네, 그다 씁시다. 얘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 대신 법률상 부동산처럼 취급되죠. 법률상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일정한 세부적인 요건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목 동그라미 하시고 임목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된 20개 집단이 임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등기가 된 거니까 거기다가 소유권도 공시할 수 있고 저당권도 공시할 수 있죠. 따라서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끝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걔는 편말이죠. 편말. 그러니까 편말에다가 소유자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지만 거기다가 저당권의 존재 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빌린 돈은 얼마고 그다음 이율은 어떻게 되고 변제가 어떻게 되고 그거 다 편말에다 다 못 쓴다는 겁니다. 설사 써놨다고 하더라도 비가 와서 뭐 지워지거나 누가 편말 뽑아가 버리면 끝장이니까 저당권은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 3개 말해보세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3개. 지역권, 임차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다시 안 되는 거 3개 뭐라고요? 지역권, 임차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 다음 피담보 채권으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1번, 3번을 읽어봅시다. 피담보 채권은 1번, 3번.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관계된
1번, 3번 내용을 먼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으면 칠판 없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을이갑에게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이 1,000만 원 내 확실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대부분이에요. 다만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이갑에게 물건 하나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금전 채권이 아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인데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채권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현재의 채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피담보 채권은 현재의 채권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나중에 근저당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저당. 근저당은 지금은 채권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얼마인지 채권이 모르고 그 채권이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게 근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현재의 채권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채권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장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 그다음 피담보 채권은 또 현재의 채권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당권의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출판을 볼까요? 아까 저당권의 뜻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뭘 청구해서 경매를 청구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전에 가면 내가 어느 순위에 해당되느냐가 실제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순위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빨리 먼저 몇 순위로 돈을 변제받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복습할 때 이분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복습할 때 이분을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 뒤쪽에 가세요. 뒤쪽에 가서 424페이지를 볼까요? 424페이지 424 거기 네모 4번에 가면 저당권의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에 점 2번에 보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매 이름이 바로 무슨 경매라고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다음 담보권 실행 경매 괄호 열고 담보권 실행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그랬죠? 임의 경매. 항상 앞에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밑줄 합시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통상의 강제 집행과 달리 통상의 강제 집행 밑에다가는 강제 경매라고 쓸까요? 통상의 강제 집행과 달리 집행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 좀 이해해 봅시다. 그럼 출판에 다시 와서 이렇게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이게 무슨 경매라고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러면 을은 경매 청구를 할 때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권한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그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일반 채권자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 그래요. 그 다음 통상의 강제 집행은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강제 경매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지문에 담보권 실행 경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통상의 강제 집행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거죠?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통상의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 권한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결정의 차이점이 뭐냐면 등기부에 나오고 안 나오가 차이예요.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채권이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 이율도 나오고 변제가 나오니까 이게 확정 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 기껏해야 차용증 정도만 쓰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 이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시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라고도 하는데 통상의 강제 집행, 강제 경매와 달리 집행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실전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표에 표. 그 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경락인의 경우에 경락대액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때 그 빵순이 보세요. 빵순이 가장 먼저 경매 비용을 제일 먼저 떼서 주는 겁니다. 그 경매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떼서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 그 돈을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3 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취득한 사람이 제3 취득자라고 하는데 제3 취득자가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을 들였다면 역시 경락대금에서 그 비용을 떼서 제3 취득자에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이건 항상 빵순이.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돼 있죠. 그 순서대로 변제를 이렇게 쭉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뭐죠? 맨 끝에 있는 게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사실상 선순위 권리자가 너무너무 많으면 일반 채권자는 변제받기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일반 채권자는 변제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표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7번 이제 와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이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미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물에 창고가 달라붙어 있어요. 창고와 같은 건 부합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건물에 벽걸이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얘는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죠. 이건 주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준다 해서 이건 종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시면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건물에 붙어 있는 이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일단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건 뭐 영향을 준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맴 돌게 되니까 여기서 미친다는 건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을 때 건물뿐만 아니라 창고하고 에어컨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냥 건물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저당권자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미치면 경락가가 상대적으로 커질 거니까 변제를 받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했고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경락받는 겁니다. 그러면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1억 원 완납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저당권자에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는 경락인에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완전.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면 경락인도 건물뿐만 아니라 창고하고 에어컨도 함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요 경락인은 그냥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창고와 에어컨은 별도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소유권 취득하려면 따로 이 비용을 따로 또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누구에게도 중요하다, 경락인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358조예요. 앞쪽으로 오시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420페이지 와세요. 420페이지. 자, 거기에 점 1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거 별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번만 별표예요. 1번만 별표. 먼저 358조 한번 읽어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당권의 효력은 일단 중요한 단어가 미친다.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다 그랬으니까 그다 써놔야 되겠네요. 미친다의 뜻이
함께 경매 청구 동그라미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함께 경매 청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즉 부합물과 종물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서 갑시다. 그러나 법률에 뭐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약정 밑줄 하시고 걔는 특약이라고 씁시다. 특약. 먼저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런데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법률에 뭐가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 특별 규정 밑에다가 256조 단서라고 씁시다. 256조 단서. 특별한 규정 밑에다가 256조 단서.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약정 그랬으니까 특약 이렇게 하면 되죠.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오시면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붙어있는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쳐요. 그런데 안 미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미치는 경우가 특이에요. 특. 법률에 뭐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간단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부합물과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맺었다. 그러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니까 별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걸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 문장으로 바로 맞춰볼까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걸 보고 그 내용이 빨리빨리 떠올라야 돼요. 갑 토지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나무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호조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럼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두 자로 임목. 하여튼 임목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의 효력에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왜 미치지 않죠? 임목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니까. 두 번째, 요 수목의 집단이 명인 방법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왜 미치지 않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 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 방법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뭐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고 and 명인 방법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이 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 방법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수목의 집단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왜 미치죠? 이때는 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 방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이에요.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이니까 요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수목에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수목을 심은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심은 수목에는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다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심은 수목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심었어요. 무단으로 심으면 요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죠. 요 나무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갑.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때도 저당권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지상권을 설정받고 요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미치지 않죠? 이때는 지상권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목이 저당권 설정자 갑의 소유인 경우에는 다 저당권의 효력에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쳐요. 그 다음에 요 수목의 집단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경우 미치지 않고 그 다음 특별한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요 과실에 대한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효력범에 관한 그림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과실에 대한 효력을 보도록 하겠어요.